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권을 향해서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 의혹을 먼저 좀 다뤄볼게요.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와 관련해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김은혜 홍보성은 괜찮은 거냐? 반문하는 청취자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박 기자님께 취재를 부탁드렸는데, 박 기자님,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김은혜 수석이 넷플릭스 주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해외 주식이죠, 미국 주식이죠. 이 주식을 가지고 있고 한 수천만 원 정도 그런 정도의 가치가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기간에 넷플릭스 이 투자 유치를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이해 충돌이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예전부터 좀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김은혜 수석이. 네. 이 주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알려진 게 오래됐고, 사실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의원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뒤늦게 이 최근에 한 이제 JTBC가 보도를 하면서 이게 다시 한번 좀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보자면 원래 쭉 가지고 있었던 주식인 거고, 그런데 이제 비교적 최근에 사실은 이제 김남국 의원 건 터지고 나서 이게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남국 의원은 괜찮은데 이게 네. 괜찮은데 좀 층위가 좀 다르긴 한다 하여튼 이런 네.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김은혜 수석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 관해선 따로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본인의 입장이나 아니면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나요? 일단 말씀하신 게 이제 수석 측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석이 직접 언급을 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관계자가 김은혜 수석 측 관계자가 따로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했던 거고, 제가 그냥 분위기를 좀 들어봤는데 일단 이 표현 자체가 보면은요, 그러니까 수석 측에서 이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대응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여권에서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고 쭉 예를 들자면 장기 투자를 해왔던 건데 이걸 갑자기 문제 제기하는 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아까 시점상으로 볼 때는 이제 야권에서 이거를 김남국 의원 물타기로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물타기용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은 받아칠수록, 그러니까 해명을 하고 뭐 반박을 할수록 이 이슈가 좀 커지게 되니까 아이려 좀 무대응하겠다 이런 좀 기조가 있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오래 근무했지만 해외 주식 이해 충돌, 이거는 전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은지 기자님, 이게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공세를 반박하기 위해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권력의 중심부에서 일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은 충분한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도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민주당에서 오늘 오전까지 네. 공식 논평이 나오거나 공식 회의에서 관련 발언이 나온 게 전혀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왜 입장을 안 내냐고 민주당 쪽에 물어봤더니 네. 이게 보도된 이후에 좀 연휴가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보도된 내용이라서 그런지 좀 파악을 명확히 하고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하면서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또 공직자로서 좀 부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또 아까 전에 뭐 김남국 코인 물타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여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 나간 것이지 네. 야권에서 제기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물타기로 보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좀 진전되는지 이것도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근데 막 그렇게 커질 것 같지는 않죠? 않아요. 네. 이게 좀 애매한 면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해 충돌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 투자 유치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석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충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 주식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좀 너무 넓어지고 어려워지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유한 지가 또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럼 그 정보를 사전에 알아가지고 투자를 했다라고 보는 건 사실 좀 무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민주당에서도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커지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지켜보시죠 뭐. 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의혹이 있어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학력을 위조했다. 이런 의혹을 일부 유튜버 또한 차명진 전 의원 등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님, 이준석 대표랑 통화 좀 해보셨어요? 이준석 대표한테 이거 직접 물어보진 않았고요. 제가 해볼까요? 지금 전화해가지고. 될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주변 측근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사실 기존에도 꾸준히 조금씩 물어보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쪽에서 이제 대응은 하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직접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방송에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일단 방송에 안 나오는 이유는 예를 들어 방송에 나오게 되면은 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반박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예를 들자면 반반의 비중으로 다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혹 제기가 이런 게 있고 우리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렇게 대응할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혹 제기가 반반으로 다뤄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고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자체는 사실 이제 저한테도 좀 당부를 했던 게 네. 이거를 다루게 되면은 그 의혹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 의혹을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마땅치가 않다. 왜냐면은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의혹이기 때문에 아예 안 다뤄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뭐 국민의힘 여성중앙위 부위원장 뭐 이런 분이 처음 문제 제기를 세게 하던데. 네. 사실은 이제 그것도 들리는 얘기들은 많은데 이제 네. 특정인에 관한 거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일부 분석들은 이런 얘기들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좀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싸움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존재 자체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이런 인식은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냥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제 총선이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득점 포인트를 쌓아야지 그래야지 뭐 공천? 후보로 뭐 공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또 거기서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걸 앞두고 이런저런 뭐 일종의 공을 세우려고 하는 그렇게 나서는 그런 공격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그러니까 우리 있습니다. 다음번 공천 시즌에 이 문제 제기한 여성 부위원장님하고 차명진 전 의원 공천 신청하는지 또 공천 받는지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방금 소장님이 하신 말씀을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이양희 전 윤리위원장은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한 사람들 뭐 일부 유튜버들 공천을 받던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 박 기자님 보시기에 이준석 대표에게 학력이란 어떤 것 같아요? 그 젊은 정치인 처음 등장할 때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젊은데 하버드를 나왔어. 근데 직장을 안 다니고 이렇게 봉사활동해. 그런데 갑자기 정치권에 와가지고 보수정당 개혁하겠다고 해.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학력이 이준석 대표 정치적인 기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굉장히 큰 기반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사실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는 국민의힘 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서울대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울대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약간 그 속어는 아니고 그냥 떠도는 말로 서울대 출신들이 정치를 잘 못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경우에는 그걸 뛰어넘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더 좋은 대학이라고 뭐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서울대가 아니면서 굉장히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서 네. 그리고 기존의 서울대 일종의 기득권이라고 분류되는 그 프레임 안에도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저도 좀 그런 해석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얘기 나온 김에 이 전 대표 내년에 공천 받든지 못 받든지 출마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공천 못 받으면은 뭐 SLBM처럼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곳에 출마하겠다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본인 출마와 관련해서 어떠한 얘기가 좀 들리는 게 있어요? 일단 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 노원병 출마에 대해서는 하여튼 입장은 변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노원병을 나갈 거고 뭐 계속 그쪽에서 열심히 할 거고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근데 예전에 이제 SLBM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네. 사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소위 지금 공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용산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이 배제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전제로 물어봤을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SLBM은 잠수함 그 탄도미사일이니까 어디든 나타나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건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좀 취재를 하고 들어봤을 때는 물론 이준석 전 대표 뭐 공천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윤계 그룹도 있긴 하지만 그건 좀 소수 의견인 것 같고 소수예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소수고
오히려 노은병은 공천을 줘야 된다 이런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소위 그런 노은병에서. 얘기들도 하잖아요. 뭐 대선보다 노은병에서 이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어렵죠. 보수 네.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굳이 손을 대지 않고도 그냥 자멸을 하게 될 텐데 왜 굳이 공천을 어려운 지역에 험지에 줘가지고 안 주네 이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서 오히려 명분을 주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 못 받았으니까 차라리 나는 뭐 다른데 뭐 그 윤 대통령 측근이 나오는 어디에 내가 가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도 좀 곤란하고 오히려 또 그걸 명분으로 해서 이 노은병을 탈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굴레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공천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냥 전체의 승리를 국민의힘의 승리라는 목표로 놓고 봤을 때는 천하용인을 쭉 놓고 보면은 천하용인은 1차 공천 발표 때 오히려 발표를 하고 공관위원장이 가서 그 임명장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일 어려운 지역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은병도 그렇고 어려워요. 그다음에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명이잖아요. 그리고 뭐 천하람 위원장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나갈 사람도 없는데 굳이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 승리를 목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사람들 내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김기현 대표나 이철규 사무총장이 현명한 결정을 하겠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은지 기자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TV 토론을 하기로 해서 관심이 높은데요. 여야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TV 토론을 제안했으니까 민주당은 적극적일 텐데 이쪽의 분위기 속내 어떤지 좀 들어보셨어요? 네, 민주당은 이제 김기현 대표가 술 먹자고 한 걸 정책 토론으로 맞받은 거니 이건 무조건 성사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어제 민주당에서도 하루빨리 이 TV 토론을 좀 하자는 논평을 내면서 압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워낙 좀 토론에 강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책 토론을 했을 때 현 정부가 사실 정책 부분에서 성과가 크게 없다는 거죠. 또 이제 민주당이 보기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추진했던 주요 법안은 대통령이 줄줄이 거부권을 또 행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TV 토론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여야 실무 협상을 양당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천준호 비서실장에게 좀 물어봤더니 민주당 쪽에서 실무 협의를 빨리 하자고 국민의힘에 일정을 보낸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연락이 안 왔대요. 그러니까 대략 그러면 이슈나 쟁점은 뭐를 다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제가 그래서 그 부분도 물어봤는데 아직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구체화된 건 없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래도 안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 국민의힘이 결국 토론을 안 받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질문을 주셨던 그 안건 때문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정책 토론으로 주제를 좀 한정하자. 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노란봉투법, 네. 간호법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좀 불리한 주제들 뿐이잖아요. 네. 정책 토론을 하게 되면. 근데 국민의힘은 자유 주제로 해야 한다고 좀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책으로 가게 되면 이제 본인들이 불리할 수 있으니 김남국 의원의 코인이나 뭐 전대 돈봉투 사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등 정책 이외의 사안도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여야가 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토론 의제가 맞지 않아서 결국 이게 국민의힘에서 토론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민주당은 좀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단히 회의적으로 보는군요. 그렇죠. 또 토론 성사가 뭐 협치에 물 거다 이렇게 많이 기사가 나고 있는데요. 실은 토론이 성사가 되더라도 결국은 정치 공세, 뭐 상대편 공격을 위한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박 기자님, 네.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 말씀에 이은지 기자님 말씀하신 거랑 현상은 똑같고요. 네. 분석하는 현상은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자유 주제로 하자. 그리고 이제 야당은 정책 주제로 하자. 네. 이런 거고 다만 이제 해석은 서로 다른 게 국민의힘은 야당이 안 받을 거다. 이게 왜냐면은 자유 주제로 하는 거 안 받지 않겠느냐. 자유 주제로 하게 되면은 딱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김남국 의원 코인 뭐 투기 의혹건, 투자건, 그리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건, 그다음에 뭐 돈봉투 사건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너무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협의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정책 주제로 한정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책의 주체는 지금 여권이잖아요. 대통령실하고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은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책임은 없어요. 물론 이제 국회 의석수가 많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 이슈들 자체가 다 이 여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따지게 되는 거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받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하더라도 이것도 하고 뭐 자유주제도 하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이 자유주제로 가게 되면은 또 여권의 판단은 야당 무조건 불리하다. 지금 안 좋은 이슈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안 받을 거다. 즉 이제 서로 안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림 자체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대요 안 한대요. 그래서 하고 싶대요 안 아니, 하고 싶대요. 국민의힘에서 아직 답변이 안 네? 왔다고. 아니 그냥 서로 안 할 거라고 보고 근데 이게 그림 자체가 이거잖아요. 토론회는 이게 물러나면 안 되잖아요. 네. 토론회는 물러나는 순간 이제 쫀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토론회를 피하는 쪽이 더 약한 것처럼 보이고 수세에 몰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서로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서로 외치고 있고 다만 협상 테이블에서 양쪽이 어그러뜨릴 걸로 그렇게 유추를 제가 합니다. 김기현 당대표의 핵심 관계자랑 아침에 통화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사회자만 아니면 취재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제가 사회자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멀리 평산마을로 시선을 옮겨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 책방. 문을 연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책이 2만 권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와, 대박. 방문객도 많고 정치적으로도 이곳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잊혀진 삶을 살겠다라고 했지만 책방 운영을 매체로 정치적 활동을 재개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시각이 많은데 이윤지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전직 대통령은 행보 하나하나가 이제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치적 행보로 좀 읽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도 정치적 활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도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적인 해석을 하시네요. 네. 특히 잊히고 싶지 않다고 했던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오히려 책방을 열고 찾아오는 정치인들 마다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적 행보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물론이고 뭐 원외 인사 또 전임 정부 인사 장관들까지 앞다퉈서 정말 평산 책방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론이나 아니면 국민들 눈엔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좀 오래 모셨던 측근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네.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내가 퇴임을 하면 작은 책방을 좀 꼭 하나 운영하고 싶다라고 자주 반복해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신념이고 또 문 전 대통령 스타일이 오는 사람을 안 막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자꾸 찾아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나오는 거지 절대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갈등과 분열로 혼란스러워지면은 결국에는 평산 책방이 민주당, 민주진영의 구심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실제로 구심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전에도 이 방송에서 말을 했었는데 내년 총선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간판으로 치르게 될 거다라는 네? 목소리가 그게 뭔 말이에요? 나오고 있습니다. 오. 현 정부가 네. 문재인 지우기를 좀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총선은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로 치러질 수 있다. 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오히려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대표 측 관계자에게 내년에 문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역할을 하거나 구심점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는 환영하는 바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줄지 그 의지에 달린 문제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또 이재명 대표를 간판으로 민주당이 다음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데는 친명 쪽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진짜요? 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부각되면 여권에 이제 공격의 빌미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지지층 결속 통합으로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산 책방이 왜 중요하냐면 문 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인데 설사 유세를 다닌다고 해도 이렇게 전국을 돌 수도 없고 뭐 유세차를 탈 수도 없는 거잖아요. 또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매표 행위를 대대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험지인 경남에 문 전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PK 쪽 선거에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친문
지지자들과 친명 지지자들이 여전히 반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두 집토끼를 모두 투표장에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혼란 상황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고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포스트 이재명이 없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중도의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비대위로 갈 경우에 설사 포스트 이재명이 없다 하더라도 문 전 대통령의 네. 으로 이제 치를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질 거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얘기 중에서 뭐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못 치른다. 이거는 일부 민주당의 분들이 하시는 얘기고 이재명 당대표 측은 뭔 소리야. 우리가 당대표인데 우리 힘으로 치러야지. 이런 의지가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엔. 네, 그런 의지가 강하긴 한데 당대표 측 관계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내년에 뭐 전면적으로 나서서 하기보다는 내년에 뒤에서? 개항을 출마를 재선을 도전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대요? 그래서 네, 그 지역에 조금 집중을 하되 좀 다른 분들에게 그런 권한을 많이 위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얘기가 아마 오갈 거예요. 우리가 계속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평산 책방에는 어떠한 인사들이 다녀갔을까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는지 방문객과 관련된 뒷얘기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주목되는 인물들은 보도에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일단 내년 총선에 나오려는 원외 인사들이죠. 네.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나 이제 원외 인사들이 평산 책방을 그렇게 찾아서 문 전 대통령과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네. 뭐 이른바 총선용 사진 찍으러 가는 거다라는 말이 많고요. 그리고 문 전 대통령 퇴임 1주년이었던 그 5월 초중순에 그 민주당 강경 초선 의원 모임인 철험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평산 책방을 홀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 측근분들이 좀 놀랐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김용민 의원은 강성 친이재명계에 네. 좀 속하고 대통령과는 크게 접점이 없는데 네. 혼자 책방에 와서 좀 오래 머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의원이 왜 왔지라고 다들 생각했다고 하는데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네. 친문계 쪽에서는 이렇게 좋게 안 보는 눈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얼마 전에 김경수 전 지사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전에 혹시 평산책방을 다녀가지 않았냐고 좀 측근에게 물어보니까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을 모두 잘 아는 측근 말로는 김 전 지사가 이제 그곳을 가는 것만으로 또다시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문하려면 좀 더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정치인이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모두 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지 뭐 그게 두려워서 안 갔겠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다 보니까 자잘한 해프닝도 벌어질 것 같은데요. 어떠한 해프닝이 있었나요? 최근에 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랑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조금 갑론을박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왜요? 뭔데? 그 평산 책방에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발간한 외교 관련 책이 입고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평산 책방에 이재명 대표가 쓴 책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좀 격렬하게 대립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왜 평산 책방에 이재명 책은 없고 이낙연 책만 입고됐느냐 이렇게 좀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책이 입고되고 어떤 책은 없는지에 그러네요. 따라서 이것도 또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평산 책방 가면은 책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잘 팔릴 것 같은데. 잘 팔리죠. 박 기자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입장이 어떨까요? 근데 사실 이제 이은지 기자님이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측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체제를 유지할 거냐 못할 거냐. 네. 사실 이거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플랜 A, B, C, 그러니까 시나리오 A, B, C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느냐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가 안 될 거라고 보는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음 구심점이 뭐냐는데 사실은 뭐 이낙연 전 대표나 여러 사람들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 가장 구심점으로서 강한 인물,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 말은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전히 힘이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축이 여전히 좀 작동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은 여권에서 국민의힘에 합니다.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거 근데 사실 제가 주로 들은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체제를 유지하면 총선에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맞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람들이 많고 네.
체제를 빨리 그만둬서 혁신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뭔가 개편이 되면은 불리할 거고 이렇게 좀 예측하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게 맞겠네요. 박 기자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잦은 고향 방문, 행사에서 명함 돌리고 깃발 보낸 게 최근 뉴스가 됐어요.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이 보도가 강승규 수석에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사실은 뭐 오히려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홍보해줘서.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제 사실은 그 총선에 나가는 뭐 인사를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애로점을 듣고 이랬었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강승규 수석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사실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구에 자기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대통령실 수석이라고 해도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름도 딱 알려주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구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렇게 여기를 신경 쓰고 있나 이렇게 홍보 효과가 있어가지고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와닿았던 게 사실 이제 예전에 뭐 예산 기사 같은 거 쓰면은 그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 의원들 좀 잘못했다는 식으로 저 예산 챙겼다 이렇게 맞아요.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구 그러면 예산. 그런 기사는 절대로 항의하는 법이 없어요. 저희들 신나요. 그러면 네. 저희들 참모 그거랑 같은 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 딱 지역구나 본인 입장으로 한정해서 보자면 뭐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좀 이 강승규 수석의 움직임 가지고 해석하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게 사실 이제 지난주에 지지율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면 수도권 선거가 어떻고 뭐 이런 유리해지고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사실 이제 강승규 수석이 결국에는 이제 충청 지역으로 좀 바로 옮긴 걸로 지금 해석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확정은 예산. 안 했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마포갑에서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쪽 지역구를 쭉 관리를 했었는데 그쪽으로 옮겼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 수석이나 장관이나 아니면 하여튼 대통령실 사람들이 원래 지역구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꾸거나 아니면 어디를 결정하게 될 텐데 거기가 어딘지를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수도권으로 가지 않는다라면은 그러니까 원래 수도권인 사람이 수도권으로 안 간다라는 거 꼭 기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수도권 선거가 쉽지 않다라고 대통령실이 판단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발을 좀 봐야 된다. 그런데 정작 이제 수석이나 장관들은 예를 들어 회피를 하고 다른 이제 지원자들한테는 수도권으로 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는 좀 이제 그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겠네요. 하여튼 추석 전후를 통해서 아마 출마하고 싶어하는 공직자분들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 되면은 또 우리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은지 기자님, 국회 일정을 보니까 민주당이 오늘 중요한 날이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고요. 오전에는 윤리특위의 김남국 의원 징계안이 상정됐는데 민주당 분위기 어때요? 일단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아까 그 앞선 코너에서도 잠깐 네. 다루긴 했는데요. 네. 이를 두고도 이제 친명, 비명 목소리가 좀 극명히 갈립니다. 네. 이제 비명계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가결을 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1년 앞으로 앞두고 있고 또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이거는 가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요. 네. 그런데 친명계 의원들은 오늘 전화를 좀 돌려보니까 네. 이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맞아요.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드러난 건 아니지만 뭐 일각에서 도는 지라시에는 뭐 20-30명 뭐 이렇게까지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조금 부결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다 부결을 던질 텐데 비명계 20-30명만 가결표 던지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딜레마인 게 만약에 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이번에 가결을 시키면 이후에 돈봉투 의혹에 관련된 그 민주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줄줄이 넘어왔을 경우에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가결시킬 것이냐. 그리고 또 혹시 모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그때 그러면 왜 대표 동의안만 부결시키느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 고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의원의 그 체포동의안 가결에 필요한 민주당 의석수가 사실 많지 않아요. 네. 네, 국민의힘이 110석이고 정의당이 6석, 네. 그다음에 뭐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등을 고려하면은 이 과반 이상 150석 이상이 되려면 민주당에서 한 3-40표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비명계를 어느 정도까지 추산할 수는 없으나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가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중론이긴 합니다.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네.
박순봉 기자님, 네. 김남국 의원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주 위메이드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 기록이 공개됐잖아요. 그런데 박 기자님이 의외의 말을 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제 국회에 대관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저 위메이드 저기 대관들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2020년부터 3년 동안 위메이드가 국회 의원실을 14번을 갔거든요. 네. 이렇게 치면은 뭐 분기에 한 번 정도 간 그러네요. 뭐 그런 셈인데 네.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맞네요. 보통 뭐 너무 잘 아시죠. 네. 그 대관하시는 분들이 살아요 와서. 그렇죠. 그냥. 주에 뭐 2, 3회는 기본이고 아니 매일 와요. 매일 그렇죠. 와서 살아요 복도에서. 그리고 그게 전담하는 업무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안 한 걸로 오히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물어보니까 비교적 최근에 대관 그 팀이 좀 신설이 됐고,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실은 업무를 안 했다라고 봐야 되고, 이건 오히려 그러니까 소위 외교에서 이제 초치한다 그러잖아요. 뭐 잘못했을 때 불러가지고 대사 불러가지고 항의하는데 그럴 때마다 온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메일 안건이 있을 때. 그래서 사실은 이 기록을 가지고. 그 김남국 의원이 관계가 없다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특히 그리고 이제 대관들이 보통 전관들을 많이 뽑잖아요. 국회 보좌진 출신들을 뽑는데 네.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출신들을 뽑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출신이면 국민의힘 의원실 사람들을 의원실 가서 만나기보다는 밖에서 뭐 밥 먹거나 아니면 이제 술 마시면서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찾아가서 만난 걸 가지고는 관계를 유추하기가 오히려 좀 더 먼 관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지 않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한 20년 근무해봤는데 제 경험은 아니고요. 중요한 로비는 국회로 공식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공식적인 자리인데 거기서 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밖에서 만난다. 그래서 이 출입 가지고 뭐 로비 했네 안 했네 그걸 판단하는 것은 조금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들을게요. 불사조 기자단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님,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